이상의 몇 예에서 국내의 정교일치적 전체주의를 지지하였던 청주 세력들의 일부도 반국내 세력으로 돌아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적인 군인 출신들 일부에 더하여 청주 세력의 일부가 국내에게서 등을 돌림으로써 국내는 정변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9일 전희록입니다. 네, 요즘 정치 기사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세계 정세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현재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유사한 후삼국 시대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후삼국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궁예가 있죠. 궁예의 몰락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궁예가 있었던 시기는 후삼국 시대, 통일신라 말에 활동한 인물이면서 후삼국을 연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 글자로 얘기를 하면은 혼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촌주들 혹은 몰락한 진골귀족이라든가 해상 군진 세력들, 이러한 친구들이 성주라든가 장군을 참칭하면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세금들을 착복하고요. 또 본인 라인 안에서 조그만 왕과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전국시대급으로 생각을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태어난 궁예는 왕자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혹은 진골귀족의 후예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앙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냥 반흑수저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신라 말에 좀 그런 무너지는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궁예 같은 경우는 세달사라고 하는 절의 스님이었어요. 스님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뛰쳐나오죠. 그래서 호족이었던 기원이라든가 양기를 전전하면서 세력을 얻게 돼요. 거기서도 많은 수모를 얻게 되는데 그 수모를 얻는 상황 속에서도 삼국사기를 보면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다라고 합니다. 내 다리! 다리 좀 맞아요. 이런 다리 다 썩었질 않나? 어쩌자고 이대로 두었는가? 약이 없자고요. 의원도 안 계시고요. 다리 덧난 데다가 이 동상까지 걸렸질 않나? 조금 참게, 아플 게야. 이 구름을 닦아내고 이 근을 뽑아버려야 하네. 아니면 발을 잘라야 해. 이 상처가 너무 큰 데다가 너무 기력이 셌네 그려. 어디 가서 오가피라도 구해서 푹푹 끓여 한 며칠 마시게나. 원기가 돌 게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됐어. 어서 들어오시구려. 그렇게 잘 챙기면서 그 지역, 일명 명주라고 하거든요. 그 명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서 세력을 얻은 궁예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양길이라든가 뭐 이러한 세력들을 장악하면서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거죠. 후고구려, 그리고 이제 후백제, 신라, 이렇게 후삼국 시대를 열게 되는 인물입니다. 네, 첫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지나친 정교 일치적인 전제주의 강화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저도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미륵불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미륵불이 궁예니까. 그 옛날 원효는 나무함이 탑을만 불러도 불법을 다 알 수 있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주문이 있노라. 그대들은 모두 외울지어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잘 때나 일을 할 때나 모두 외울지어다.
온만이 밤매움을 외우도록 하라. 이것은 석가도 알았고 나도 알았던 불경의 모든 것이니라. 이 주문이 그대들을 이 지옥의 땅에서 극락으로 이끌 것이니라.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 자, 이거는 궁예의 상황을 좀 잘 봐야 되겠는데, 궁예는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본인이 호족 출신도 아니고요. 또 사원 세력이 본인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당시에 심취해 있었던 미륵 사상을 본인이 이용을 한 거죠.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부처가 입적한 후에 56억 7천만 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세상을 구제할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라 말의 개판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미륵 사상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거든요. 근데 궁예가 본인이 미륵이래. 사람들이 궁예를 따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사실 부처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는 뭐 궁예만 특수한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우리 뭐 드라마에서 보면 선덕여왕 보잖아요. 선덕이 불교 용어입니다. 선덕, 진덕. 이게 이제 진평왕 때에 본인 가문을 성골 귀족 가문화한 석가족과 이제 이퀄화 시킨 것과 멀지 않아요. 그런 예시와 비슷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백성들은 따라갈 수 있겠는데, 일반 신하들은 물음표를 하겠죠. 당신이 왜 미륵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혹은 당시 호족들과도 결부됐었던 지식인 계층들에서 궁예에게 의심을 했을 때, 궁예는 뭘 제시하는가? 본인이 만든 경전이라든가, 또 미륵 관심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왜 부처입니까? 이러면, 나 미륵 관심법을 갖고 있어. 미륵 관심법이 뭔데요? 너 역덕질했지? 아닌데요? 아니야. 난 미륵 관심법으로 네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 뭔 개소리입니까? 철퇴. 이게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어렵겠죠? 이러한 사례들은 뒤에서도 나올 거긴 한데, 왕건도 미륵관심법으로 죽을 뻔합니다. 이 충성심이 나오기가 어렵죠. 더 나아가서요. 사상적으로 이제 궁녀에게 물음표를 제시하는 스님이 있거든요. 석총이라고. 얘는 진짜 미륵 신앙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야. 근데 궁녀한테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당신 미륵 맞습니까? 응, 철퇴. 그냥 철퇴야, 철퇴. 그리고 또 당시는 전시 상황이에요. 후 고구려가 후백제라든가 또 신라라든가 전쟁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미륵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불교 행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륵불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충성심도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두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폐륜인데요. 폐륜은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궁예는 자기의 처자식을 죽여버립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부인 강씨가 이제 915년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이러한 비법이라든가 불법이 어지럽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색하고 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예의 이 재정일치적인 전제주의 정치를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궁예가 미륵관심법 쓰면서 이제 강씨가 음란했다라고 하는 명목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끔찍해요. 어떻게 죽여버리느냐? 쇠 막대기를 뻘겋게 지진 다음에 부인의 음부를 쑤셔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들들은 이 궁예 자신이 청광보살, 뭐 이제 신광보살, 뭐 이렇게 임명을 했거든요. 자기가 불이니까 자식들은 이제 보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태자로도 임명을 했었던 아들들을 죽여버려요. 신하들 입장에서 이거는 충성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사겠죠. 근데 이걸 단순히 폐륜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스탠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인 강씨 뒤쪽에는 부인 강씨의 호족 집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당시 아들들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에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궁예의 전제 정치를 싫어하는, 저항하는 반궁예 집단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궁예가 그것을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아주 잔혹하게 처자식을 죽이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건 처자식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여버린 것은 신하들의 그리고 백성들의 인망이라든가 충성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이겠죠. 네, 세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측근 세력의 배반인데요. 측근 세력은 세 개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건, 두 번째로는 기마 장군 세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주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첫 번째 왕건은 다 아시겠죠. 막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궁예가 왕건아우 이럴 정도로 신뢰감을 보였고, 또 당시 광평성 시중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올랐었던 왕건인데 궁예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모습을 살필 수가 있겠고요. 기마 장군 세력, 기장들 같은 경우는 뭐냐? 왕건이 반란을 일으킬 때 찾아갔던 장군들이 있습니다. 홍유, 배영경, 뭐 신순겸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가 하나같이 다 기마 장군들이에요. 근데 기마 장군이 왜 중요하냐? 당시 전문적인 군사 집단들이었는데 이들이 컨트롤하는 게 기병이라는 거죠. 기병들은 당시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국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기병 장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왕건을 꼬셔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주 세력은 뭐냐? 원래 궁예는 명주, 강원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에 왕건과 같은 송악이라든가 이런 폐서 지역에 있는 세력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송악으로 천도를 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본인이 힘을 갖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905년 다시 철원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아래쪽에 있었던 청주 세력들을 철원으로 데리고 와요. 그런 다음에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주 세력들이 궁예의 정책들에 실망을 해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918년에 왕건이 쿠데타에 성공한 다음에 청주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과정에서 이 청주 세력들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왕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청주의 몇몇 애들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무 세게 처벌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뭡니까? 궁예의 지지 기반이었던 청주 세력이 분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궁예가 손을 못 써보고 쿠데타를 맞이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측근 세력들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상으로 궁예의 몰락 과정 혹은 후고구려의 몰락 과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정치 지도자는 덕망과 인덕을 갖춰야겠구나. 궁예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기구합니다. 기구하고 더 나아가서 권력을 나누고 싶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살아왔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역사 앞에서는 결국 승자가 덕망과 인덕을 갖춘 왕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정치사에서도 시사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 나랑 반대 진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넓은 아량을 베푸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고 저한테 물으면은 저도 그런 모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앞으로 나도 인격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1월 19일 좌니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